그러니까 76기인데 사관학교 교관요원으로 76기가 이제 사관학교 교관요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대학원 석사 마치고 삼사관학교 교관으로 가서 우리는 그때 이제 석사라고 중위를 줘가지고 소위 거치지 않고 중위 1년, 대위 2년 이렇게 중위 2년, 대위 1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 당기가 77기인데 77기가 우리 훈련 받을 때 들어왔는데 거기서는 소룡이 나오더라고요. 그 신부님인데 월남전에 갔다 왔던 신부님이 다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특간이라는 기수가 몇 기까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제가 ROTC로 치면은 13기들하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쪽 법용학교에서는 15기들하고 같이 훈련 받았는데 15기가 되게 못살게 굴더라고. 자기네들은 쏘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례 한번 쳐와서 기합 놓고 말이지. 미안합니다. 그 김수열 씨가 육사 32기인데 33기. 우리가 육사 33기, ROTC 15기.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병학교에서 그 한 4개월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사 소위들하고 ROTC 소위를 할 때 많이 우리가 골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거 하면은 이 화면으로 나오든지 뭐 어디로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안보 교육을 따로 받을 군번은 아닌데 다 아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좌파 놈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그놈들이 덤빌 때 한마디로 그냥 박아버려야 됩니다. 시간 끌고 어물어물하면은 그 헤매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이제 엉기고. 우리나라 그 좌파 우파들이 대부분 그렇게 그 즉석에서 박을 만큼 실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즉석에서 이제 좌파들을 너네들은 이래서 틀렸다라고 할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나라 이 좌파들이 이렇게 횡행하게 된 거는 내가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교수들이 좌파 학생들하고는 안 싸워요. 좌파 놈들이 덤비면은 피합니다. 피해. 그것들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걸 아는데 그래 너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개 같은 이론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놈들이 자기네가 일리가 있다라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화여대 겸임 교수가 된 거가 노무현이 대통령 되는 해였습니다. 노무현이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그 어디에서 세미나를 그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강연하는데 여자가 딱 한 사람이 듣고 있더라고요. 강연이 딱 끝나자마자 그 여자가 막 뛰어나오더니 교수님 다음 학기에 우리 학교에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학교냐 그랬더니 이화여자대학교 비사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비사학과에서 무슨 국제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저 국제관계 이해라는 과목이 필수로 돼 있다고. 그래서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 중에서 공부 잘 가르치는 사람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노무현이가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 교수님한테. 내가 그냥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교수님이 해야지. 후배 소개시키는 데서 내가 얼마나 좌절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나를 어떻게 아냐? 그리고 왜 그 세미나에 와서 들었냐 그랬더니 옛날에 해군 참모총장 황정연 제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해군 대장.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아주 또 참 애국자라. 이렇게 강의를 듣고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내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겸임 교수로 있었습니다. 겸임 교수는 바깥에 있는 전문가인데 그 모든 대우가 돈만 빼놓고는 모든 대우가 저 교수랑 같아요. 도서관에 책도 빌리면 6개월 빌려볼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분이 내가 강의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두 달 지났을 땐가 교수님 방에 말이지 교수님 반에 아주 골 때리는 좌파 학생이 있다 이거야. 근데 걔가 와서 우파의 이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내 강의를 듣고서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거든. 우파의 이론이 있어서 놀랬습니다라고 그러더래. 이게 그만큼 우리가 그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걔네들을 즉석즉석해서 다 고쳐주고 니네 생각은 이게 잘못된 것이야 라고 바꿔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조장군님도 계시고 다 정광호 목사님하고 이제 함께 그 애국운동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 그러니까 뭐 늙은 권사님들이 파라솔 놓고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반대하시죠?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반대 이제 찬성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 그럼 여기 사인해 주세요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인을 해준대요. 이 나라를 다 지키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일부가 그런데요. 그 나가지도 않을 미군을 왜 이렇게 뭐 미군 나가면 안 된다고 겁주고 다니셔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미군은 나갈 수 있습니다를 즉각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러이러기 때문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미국 대통령은 되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미군 빼겠다고 그런 대통령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버웰벨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한국을 사랑하고 그런 미국 ROTC 그 사람이 미국 ROTC 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기 그 왔다 갔죠.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그 버웰벨 대장이 2018년에 하도 문재인이가 평화협정 얘기를 하니까 니네들이 한국 국민들이 그 미군 철수가 뒤에 깔려 있는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에 사인을 해준다면은 그것은 니네들이 스스로 사형원도장에다 사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평화협정은 이렇게 무서운 얘기라고 한 거죠. 그리고 미군은 한국 국민의 환영을 받을 때만 한국에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 미군이 떠나게 되면은 한국에 가려면 우리는 가는데 한국에 가려면 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면은 너네들은 엄청난 안보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내가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한테. 근데 며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와서 그러더래요. 미국놈이 가긴 왜 가니? 그 새끼들 여기서 무기 팔아먹으려고 와 있는 놈들이야. 거기에 자기가 말을 못했다고 그래도 말하겠습니까? 보통 뭐 그냥 권사 아주머니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무기 팔아먹으려면 미국 놈도 간다고. 미국 놈이 여기 있는 우리가 무기를 왜 삽니까? 미군이 있어주는데 가야지 무기를 사지. 즉석에서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 파는 돈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미국이 우리한테 팔아먹는 돈이. 이제 요번에 내가 그 데이터가 그 1990년도 달러로 계산한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4억 800만 불을 팔았더라고. 2020년에. 근데 값어치는 90년도 달러니까 뭐 지금 돈들의 현금으로 지금 몇십억은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외국에다 팔아먹는 무기가 173억 불입니다. 미국에다 우리가 팔아먹는 자동차 값만 176억 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양국 간의 무역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팔아서 295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295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 판 것이 물론 그 가격 액수가 1990년도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달러밖에 안 된다. 기껏 10배 내봤자 40억 달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알고 이제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버웰벨 장군이 너네들이 가려면 간다라는 그 논리가 나온 거가 몇 년 안 돼요. 옛날에는 가래도 안 갔습니다. 왜? 한국 소중하니까 가래도 안 가는 거예요. 한국이 왜 소중하냐? 중국을 막는데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꺾는 것이 미국의 대전략 넘버 1입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이겨서 세계 패권국이 되는 일을 막아야 돼.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 동네에 있는 나라를 다 엮고 있습니다. 다 엮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중에서도 특히 소중한데 너희가 그런 식으로 나는 미국하고 같이 못해.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래도 같이 하자야 라고 미국이 사정하고 조를 텐데 버웰벨 정도 되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가려면 갈 거야 라고 대답하게 된 데는 이 괴상한 공식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지금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에서
중국이 무섭다고 생각하던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이건 중국의 영원한 숙적 일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원한 숙적이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인도, 베트남, 일본이 최근에 와서 완전히 미국 편이 된 거예요. 이 세 나라가 완전히 우리 뭐 미국하고 죽어도 같은 편이야라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인도가 특히 인도는 이게 제3세계의 자기가 대표 선수로 그래가지고 야 나는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야. 나는 소련 편이야. 여기가 소련이 위에 있었죠. 그래갖고 인도가 소련하고 친해가지고 인도 무기의 상당 부분이 지금도 소련제입니다. 근데 이 인도가 최근에 완전히 미국 편으로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인도 이거 우리 편 더하기 일본은 뭐 완전히 자기 편 더하기 베트남이 우리 편인데 이것이 중국보다 훨씬 크다 이겁니다. 돈도 많고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더 세다고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너가 대단히 소중하지만 너가 못하겠다? 그럼 관둬. 너 빼도 이길 수 있는 방정식이 성립이 되고 있어. 이번에 인도가 금년 2월인가 3월에 인구를 중국을 앞섰더라고요. 얘가. 인도가 경제 성장률이 중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에는 인도가 중국을 앞설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판국이에요. 근데 인도가 미국 편 되고 일본은 이건 뭐 죽어도 미국 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이 아주 열심히 미국 편입니다. 어느 정도는 미국 편이냐? 뭐 우리 여기 우리 선배님들은 월남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월남의 그 다낭이라는 항구, 다낭 그게 이제 미국한테 넘어갔습니다. 그게 원래 공산화되면서 소련이 다낭을 잡아가지고 소련이 인도양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낭이 다시 미군이 쓰는 기지가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하노이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날 때 거기 하이퐁항에 미국 항공모함이 와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이 딱 가서 버티고 있으면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는데 미국은 그 대통령이 무슨 회담하러 가면은 항공모함이 가장 가까운 곳에 따라갑니다. 그걸 이제 전통적으로 건보트 디플로머시 포함 외교라고 그러는데 군함이 항공모함이 따라가야지 외교관이 이기는 거예요. 야, 너 말로 안 되면 제가 일해야 돼. 제가 일하게 놔둘까? 정은아, 저거 보이니? 네. 그래서 말하니까 밥상 걷어차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트럼프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권력의 구조가 바뀌어서 미국이 뭐 한국은 되게 좋은데 뭐 너네가 정 그렇다면은 문재인이 정 그렇다면은 그럼 관둬. 그리고 미국한테 저거 한국의 보수 정부조차도 우리 편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미국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준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가 그렇게 놀면은 나는 일본 무장시킬 거야. 그리고 일본 해병대 해가지고 중국 네가 안 막아주면은 너는 중국한테 되게 친하네. 네가 안 막아주면은 일본하고 막지 뭐. 이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교수들이 한국은 어차피 중국 편이 될 텐데 일본을 잘 길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교수마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길 가가지고 중국한테 아양 떨고 있어요. 미국의 동맹국 대통령이 이런 거 이게가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망가뜨려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은 우파 정부라도 중국 편이 될 수 있구나를 처음에 인식시킨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까지는 한국은 역시 우리 편이야. 잠깐 그 노무현도 말이죠. 노무현도 미국한테 말로는 미국 가보면 다냐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도 한 번도 안 가본 게 자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노무현이는 미국이 원하는 걸 대부분 다 해줬어요. 제주 해군기지 만들고 미군이 와서 쓰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도 중국하고 싸울 때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한테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한미 FTA 해줬죠. 그래가지고 미국한테는 저 친구는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서 학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우파들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이거 노무현 시대 때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는데 노무현 씨가 미국한테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한테 뭐를 얘기했냐면 균형자론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균형자. 참 그 균형자라는 말 나왔을 때 우리가 그 균형 이거 여러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균형자론, 균형자 이론이라는 소리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데 한국은 가운데서 균형을 잡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자론. 말로 그럴듯하죠. 균형자. 서로 싸우는데 뜯어 말리기도 하고 가운데서 조정도 하고 조절도 하고 그 영어로 밸런스입니다. 밸런싱 하는 놈이다 해서 밸런서라고 그래요. 밸런서. 그런데 좌파 놈들은 모르지만 우파의 지식인들도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못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보면은 기껏해야 조선일보 정도 되는 데서 힘도 없는 나라가 무슨 밸런싱을 하지. 맞아요. 힘 있어야지 밸런싱이 됩니다. 밸런싱 하려면은 수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힘의 격차를 예를 들어 미국이 100이고 중국이 원래는 지금 한 60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밸런스 노릇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40은 넘어야 돼요. 그 우리가 이쪽 편에 붙으면은 이쪽이 이길 수 있으니까 미국이 겁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힘이 4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중국한테 붙으면 미국이 중국을 못 건드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40은 물론 안 되죠, 힘이. 그래서 힘도 없는 것이 무슨 밸런스를 하느냐 가지고 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균형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누구하고도 동맹관계가 없는 자, 누구하고도 동맹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만이 균형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하고 동맹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싸울 때 균형을 하겠다 그러면 동맹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맹을 하면서 중국한테 중국 형님 우리가 균형할게 그러면 중국을 사기치는 겁니다. 기만하는 겁니다. 아마 중국이 그랬을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정말로 균형자 하고 싶으면 미국하고 동맹 끊어봐. 그럼 내가 너 믿을게. 미국은 국제정치학이 제일 발달된 나라니까 한국한테 질문했습니다. 동맹 끊자는 소리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균형자 하겠다는 소리가 동맹 끊겠다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즉각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씹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균형자. 옛날에 균형자라는 역할이 국제정치 역사에서 제일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힘이 대단히 센 나라인데 프랑스 편도 안 들고 독일 편도 안 듭니다.
항상 약한 편 쪽입니다. 그래서 대륙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국은 몇백 년 동안 동맹 없이 지냈습니다. 동맹을 맺는 것이 국제정치에서 훨씬 쉬워요. 예, 친구심을 빌리는 거 쉽지. 남의 돈 빌려 쓰는 건 쉽죠. 뭐 자기가 죽어라 그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자기네가 한 200년 동안 그 동맹을 안 맺고 살았다는 것을 영광스러운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영국이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위대한 일이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용어도 모른 채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이거 좋은 거야. 말이 안 되죠. 미국하고 동맹인데 어떻게 균형을 취해요? 미국 편을 들어야지 법적으로. 근데 정말 균형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 동맹을 깨야지. 그래야지 진짜 균형자가 되지. 이 말 해가지고 한국이나 중국, 미국, 양국 모두한테 우리가 거지가 되고 박살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미국은 신뢰를 잃었고 중국한테는 야 임마 네가 미국하고 동맹에서 무슨 균형을 하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당했죠. 예. 요새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 불일치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정치가 빼놓고는 미국이 이기는 건 뭐 100% 확실한데, 예. 그래도 우리나라 신문에 어젠가 엊그젠가 보니까 중국이 항공모함 산동함을 태평양에 필리핀 부근까지 보내가지고 120회 출격을 하였다. 3일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주로 와 그러는 겁니다. 와, 야 중국 대단하네. 응? 한국말로 와죠. 예. 이거가 데이터가 없으면 완전히 개소리가 되는데 뭐냐면은 중국의 항공모함에서 3일 동안에 120회 출격을 하였다. 그럼 하루에 40회 출격이라는 소리죠. 하루에 40회. 뭐 비행기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포드 클래스라는 항공모함은 하루에 270회 출격이 가능합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안 되잖아요. 이 기사를 옆에다 같이 써줘야지. 근데 이것만 쓰는 거예요. 신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 중국이 점점 세지고 있구나. 우리가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옛날에 조선일보는 말이죠. 중국이 항공모함 만드는 날 신문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태양이 떴다고 썼으면 태양이 떴다. 중국의 태양이 떴다. 그리고 서해 바다를 중국의 앞바다로 만든 중국의 항모 무슨 호.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돌았나? 너는 중국이 항공모함 만들어서 서해 바다를 중국의 앞바다로 만든 사실이 기쁘니? 그 기쁘다고 생각하는 놈 아니면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뜨거운 뭐 찬란한 태양이 떴대. 찬란한 태양이라고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떴다. 그런 서해 바다를 중국의 앞바다로 만들었다. 왜 이렇게 중국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부를 떠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졌는데, 우리 미국의 큰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회사가 하나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2008년이죠, 그게. 2008년 9월 15일 날 미국의 레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쓰러졌어요. 레만 브라더스가 쓰러지는 날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이제 미국 패권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저물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친중주의자,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기승을 떠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저절로 미국을 포기하고 중국한테 붙을 때가 왔다. 라고 이제 우리나라 좌파들이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나라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도 이건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울하기 시작한 그 첫 해가 2008년입니다. 2008년인데 제가 그때부터 이 미중 패권에 관한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2008년. 앞으로 30년 후에는 분명히 미국이 중국한테 2038년.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가 우리나라에 팽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중국과의 관계를 저거 2등 될 거니까
이 미국은 2등으로 밀려날 거니까 만약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멀리 있는 2등이 이게 가까이 있는 1등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중국이 1등 되고 미국은 멀리 있는 2등인데 그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학계에 논쟁이 있었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이제 21세기는 중국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8년에 레먼 브라더스 쓰러진 다음에 이거는 증명된 사건이야. 바로 중국은 걷도 없잖아. 근데 미국은 저기 휘청거리고 있잖아. 2008년 무렵에 이제 미중 패권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갔었어요. 뭐 이제 군부대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갈 때마다 여론조사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등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1등이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5% 미만의 손이에요. 100명 중에 한 서너 명. 그 나머지 97, 8명은 중국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군부대라고 할수록 그 비율이 달라져요. 군부대를 갔더니 뭐 해군대학이라든가 육군대학 가서 물어보면 이 무렵에 중국이 30년 후에 1등이라가 절반. 그래도 미국이 1등이 아니겠어요? 절반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 회사들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다 중국이래. 이제 중국의 시대가 온대요. 그리고 정치가들은 좌파 정치가들은 그래서 신이 났고 우파 정치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중국한테 잘 지내야 돼 해가지고 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얘기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전략이 뭡니까? 통일이죠. 통일. 우리나라는 통일이 대전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의 끝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가 통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죽어도 반대하는 게 중국인데 우리나라의 대전략 목표와 180도 어긋나는 목표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협력 동반자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외교적인 언어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국은 6.25 때 시진핑이 그랬죠. 6.25 때 중국이 참전해가지고 전쟁한 것은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지금도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